네, 정말 주식시장 왜 이러는 걸까요? 주말 앞두고 큰 폭으로 다시 밀려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요. 냉철한 시각, 분석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실적 발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치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매출액이 7조 5,930억 원.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1.1% 증가했다라는 수치 나왔고요. 영업이익의 경우 2,534억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8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가 흐름은 1% 넘는 하락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KB금융도 실적 내놨습니다. 매출액부터 볼까요? 4,101억 원, 29% 1년 전에 비해서 감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영업이익의 경우는 5,367억 원으로 나왔고요. 31.8% 감소했다라는 수치 나왔습니다. KB금융은 0.8% 밀려난 채 37,000원 선 마감이 되는 흐름입니다. 자, 오늘 시장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왜 이렇게 밀려난 겁니까? 물론 우리 증시 말고 다른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크게 밀려나긴 했는데 하락의 이유를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최근에 거래대금 계속 지적드리고 있는데 네. 시장의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심리 악화는 당연하게 하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그동안 억지로 버텨왔던 종목군들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흔들림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삼성전자 여전히 잠정치 실적이 됐던 실적이 이제 가장 먼저 밝혀주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예비치가 나올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실적만 나오면 약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최근에 거래가 감소하면서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불안 심리,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와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 그리고 뒤를 받쳐줄 수 있는 것은 당분간 없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현재 시장의 하락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수급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차근차근 오늘 있었던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시장 안에서는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가 실적 확정치 내놨습니다.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놨지만 지난밤 미국에서 나왔던 또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 성적은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 보여줬습니다. 자, 애플의 실적 부진, 아마존의 실적 부진,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짚어볼까 합니다. 어때 보입니까? 네, 그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부진에 있어서 이제 시간에서 급락을 했다가 대부분 다 되돌리는 모습으로 마감됐는데요. 이 종목들은 먼저 그동안 실적 악화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 악화는 이제 SNS 기업을 인수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비용 증가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4분기 실적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반전의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국내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는 IT 종목군들 중에서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강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 좋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다른 차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 요인, 바로 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죠. 근데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 디바이스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은 모두 이제 글로벌 종목이거든요. 더 이상 내수 종목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LG전자 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 납품하는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퀄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4 프로라고 하는 이 퀄컴 칩이 신규로 나오고 있는 하이엔드 폰에 삼성전자 쪽을 제외하면 대부분 실리고 있는데 이 퀄컴의 주가는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9월 한 중순 넘어서면서부터 아예 힘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 이상의 조정을 받았고요. 대형주가 이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비교적 강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다른 AP 기업, 특히 이제 LG전자의 조금 급이 낮은 그런 이제 핸드폰에 많이 들어가는 AP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은 전저점까지 내려가서 강한 반등 한 번, 그 후에 정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핵심이라면 디스플레이와 함께 AP, 이 이제 두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두뇌를 만드는 업체들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 특히 4분기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무엇보다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것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중에 반등을 한다면 먼저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들 주가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거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 오늘 반도체 지수가 오른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급등 때문이었습니다. 무려 10%의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락 이후에 바닥을 이미 충분히 내려놓은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IT 기업들의 최근 주가 흐름은 좋지 않다라는 점은 미국 내뿐만 아니라 네. 이 스마트 디바이스 전반이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태블릿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또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IT 종목에 올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기관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의외로 무섭게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들의 움직임을 잘 매매 신호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거의 모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관들의 움직임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까지도 기관 투자자들의 IT 몇몇 종목들에 대한 러브콜은 이어졌는데 앞으로는 흐름 잘 추적해봐야 된다는 말씀 기억해 두겠습니다. 오늘도 환율 시장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1,100원선 원달러 환율 깨지고 나서 오늘은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환율 점검할 때 원달러뿐만 아니라 원엔 환율도 함께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 한번 들었는데요. 자,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신다면요. 이제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원하는 강세로 가고 엔화는 약세로 가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상대적으로 이 원화 강세 수혜주들을 보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비중을 다운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고요.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2008년 이후에 달러 대비해서 가장 절상률이 높았던 통화는 엔화입니다. 상대적으로 똑같이 통화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완화의 강도가 유럽이나 미국이 더 높았고요. 또 이제 미국이나 이쪽에서 엔화 자산을 상대적인 안전 자산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매수도 유입되었기 때문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엔화가 2008년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운 그런 절상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다른 쪽에서는 못하는 통화 완화를 더 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국면이어서 일본 내로 유입되고 있는 달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펀더멘탈 약하죠. 달러 공급 약하니까 일본 엔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80엔을 넘어섰고 이런 추세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부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엔화는 지금 주봉으로 보면 그동안 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빠진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락할 룸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엔화의 약세가 지속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수출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국내 산업과 무역 수지, 일본의 엔화 이런 것들을 결부지어서 살펴보게 되면 IT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종목군들과의 경합 관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이 해외 공장을 늘려서 과거에 비해서 환율 효과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영향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최근 수급과 센티멘트 모두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보면 결국은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은 이 수출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원화 강세,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그동안 이제 올랐던 내수주들이죠. 음식료라든지 이 제약주들, 어제 제약주는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들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관의 매수에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만 이들도 어느 정도 실적이 발표되고 실제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보여준다면 한쪽으로 쏠렸던 물량들이 또 차익 실현 물량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사기보다는 이제는 차익 실현 시점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당분간 말씀드렸던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의 보수적인 시각은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환율 부분에 있어서 속도와 깊이, 강도 이것이 또 중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냥 계속 추가적으로 조금씩 내려가도 좀 위험 구간이다라는 판단이신 건가요? 어제 말씀드렸던 게 더 중요하긴 하죠. 이제 속도와 강도가 더 중요하긴 한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이것이 일시적이고
다시 반전되지 않겠는가라고 봤던 사람들마저 의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매수 시점은 그렇게 패닉이 발생할 때 매수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예. 싸게 살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오늘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패닉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 뭐 저점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라는 점과 또 환율의 움직임이 일방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그와 관련된 시장의 시각이 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종목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습니다. 시장 분위기 안 좋았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올라가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웅진그룹주 여러분들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법정 권리를 신청했죠. 웅진홀딩스가 MBK 파트너스와 차결했던 그 웅진코의 매각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 들려왔습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웅진홀딩스는 상한가 기록했고요. 웅진코웨이 12%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밖에 웅진그룹주들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이거 웅진그룹주들의 그동안 좀 사로잡혔던 불확실성들, 그런 어떤 뭐 위험스러운 부분들 이런 것이 조금씩 해소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이슈입니까? 일단 확정만 된다면 MBK 파트너스 정말 넘어간다면 어느 정도 예. 그런 부분은 나타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주가 차트를 보면 과연 이것이 매매가 가능한 종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쫓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패닉이 발생했다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가 좀 불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예. 이 종목이 지금 그동안 급하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원래 위치까지 오늘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4만 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슈가 발생하기 거의 이전 가격으로 회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동안 할인됐던 요인들은 대부분 해소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매매 추이를 보면 급락 이후에 기관들은 급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빠르게 비중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발생했던 거래 대금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서비스 업종 웅진코웨이가 담당했거든요. 네. 그만큼 아침에 치열하게 매매 공방이 있었고 기관 투자자의 매매가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또 개인 투자자 가세하면서 결국은 오늘 크게 오르는 모습으로 마감됐지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수급의 이 지금 상반된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과 예, 예. 단기적인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놓고 보게 되면 장기적인 투자자 아닐 경우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또 정말 낮은 가격에 사신 분이나 너무 높은 가격에 사서 지금 가격에는 도저히 매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끌고 가는 국면이지 새롭게 이 종목을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웅진그룹주 전반으로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 게임에 참여하시기보단 네. 좀 더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따로 찾아보시는 게 더 유효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일단 지금 웅진코웨이는 할인 요소가 거의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4만 원권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강해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비중을 조금은 축소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 판단하고 있고요. MBKS에서 이 매입하는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면 매입 가격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위에 상승 탄력은 또 시장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4만 원권 이상에서 주가가 정체된다면 비중 축소, 만약에 4만 원권도 가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그때도 비중 축소, 4만 원을 넘어서도 시장의 수급이 쏠리면서 계속 올라간다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웅진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보유하고 계셨던 투자자분들 얼마나 마음 졸였습니까? 다행히 주가가 이제 그 이전까지는 좀 회복을 하는 국면인데 앞으로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 분석했고요. 이제 다음 주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어떤 글로벌 경제 일정이 있을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절정을 이뤘던 한 주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제 다 지나갔고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 좀 시선이 옮겨가는 지금인데 주말을 앞두고 우리 주식시장도 엉망진창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를 위한 변수들 어떤 시장에 대한 변수가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애널리스트와 함께 오늘은 이분 모셨습니다. 한화증권 리서치센터 한승우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미국 쪽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종희 애널리스트께서 주말이나 뭐 다음 주 미국 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표 있다면 어떤 거 있을지 확인해 주세요. 네, 이제 오늘 GDP가 발표가 됩니다만 오늘 저녁에 이 GDP보다 다음 주 지표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제 기업 실적에서 모멘텀이 경제 지표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음 주 미국의 주요 소비 지표, 주택 지표 그리고 이 ISM 제조업 지수와 같은 중요 지표들과 함께 실업률까지 발표가 됩니다. 와.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네. 의미심장하게도 이 소비 지표들은 지난 지표를 살펴보시는 것보단 조금 전에 IT 종목에 살펴봤다시피 주가를 보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상황을 주가가 더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소매업종 주가를 보시게 되면 네네. 미국 증시보다 먼저 고점을 치고 지금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S&P 500 소매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은 계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일종의 채널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주요 종목군들의 탄력도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월마트 정도가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고 홈디포 정도가 강하게 버티고 있을 뿐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했던 코스트코는 실적 발표 이후에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예. 실적이 안 좋은 베스트바이는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고 시어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급락 이후에 서서히 좀 바닥을 확인하는 국면 정도. 그리고 웨이시 백화점이나 제이시페니 같은 백화점 종목군들이 다다음 주 정도면 이제 3주 후라고 봐야 되나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종목군들도 지금 현재 약세 국면에 있고 가장 강했던 리미티드나 객 같은 의류 관련주들의 탄력도 최근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소매업종 내에서는 주택시장의 강세와 함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홈디포 그리고 월마트 정도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모두 탄력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10월 소비 심리가 좀 좋아지고 소득 지표나 이 소매 지출 지표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과연 4분기 소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주택 가격인데 이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다우존스 리츠 업종은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심리, 그래서 어떠한 자산에 투자하는 심리들이 실제적으로 롬니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이쪽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불확실성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다. 네. 당분간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계도 그런 흐름이 나타났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계속 보여드렸던 차트가 미국 내 주택 건설 1위 업체인 뭐 톨브라더스와 함께 이제 풀테홈스 같은 종목군들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네. 지금 톨브라더스도 박스 안에 묶여 있는 상황. 물론 고점대이긴 합니다만 고점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고 있고요. 풀테홈스 마찬가지 레나나 이 다른 종목군들도 탄력이 최근 둔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택 지표 쪽에서도 크게 호전될 만한 지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ISM 제조업 지수가 그나마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기업들은 지금 투자를 약간 꺼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호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업률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극적으로 돌아서긴 어려운 국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시장에 이제 하단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은 일부 나올 수 있어도 시장을 극적으로 반전시켜 줄 만한 지표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들은 줄줄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뭔가 긍정적인 힘을 불러일으켜줄 만한 그런 지표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이번에는 중국 쪽 가보겠습니다. 자, 한승호 위원께서 중국 쪽 분위기 좀 살펴봐 주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걸게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과거와는 좀 더 그 회복 루트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의 결론인데요.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의 추세나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는 다른 하우스들과 같이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그 루트 자체는 기존과 같이 급격한 방향이나 상승세가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인 방향이나 속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중국하면 생각했던 정말 고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시네요. 네. 이번에 그 관련해서 그 차기 이제 지도부로, 그러니까 차기 총리로 내정된 리커창의 승인을 받아서 중국의 그 싱크탱크인 국무원 발전 연구 중심에서 발표한 자료를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그 자료에서 지적하는 바 자체가 급격한 성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장률은 다소 양보를 하더라도 좀 더 인민들의 생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안정적인 그 체제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이제 합리적인 발전 이런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구조적인 어떤 회복세를 위해서는 내수라는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점진적인 성장.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또 중국 쪽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은 뭐 얻어갈 것이 없는데요? 근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이제 성장률 목표치가 다소 하향된다 하더라도 연간 7% 정도의 성장률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런 성장률을 유지하는 국가가 별로 없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이 오히려 우리한테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안화 가치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18년 만에 뭐 최고치다 뭐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던데 그 절상 속도가 이번 달 들어서 유난히 좀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어떤 분석 가능합니까? 지금 그 위안화가 이제 절상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어떤 중국의 경제적인 펀더멘털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이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히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 소위 말하는 FDI 수치는 계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사례로 봤을 때도 중국의 최근에 중국 외에 이제 홍콩 쪽으로 한머니가 대거 유입하는 흐름 때문에 홍콩 내 부동산이 좀 급등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뭐 QF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계속 유입된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기본적으로는 어떤 펀더멘탈 측면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예, 그러면 중국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져갈 만한 뭐 아이디어 같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업종을 놓고 본다면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주, 뭐 철강, 화학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고요. 흐름 안 좋고요. 반면에 화장품을 비롯한 중국 뭐 소비 관련주들이 참 좋은데 어느 쪽을 집중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화학이라든지 철강, 기계업종 같은 어떤 이제 경기 회복과 관련된 소재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회복세가 좀 더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당국의 정책 코드에 맞는 내수 확장과 관련된 소비재 뭐 이런 쪽으로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여전히 중국 내 철강 가격이라든지 화학 제품 가격은 계속 하향 모멘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떤 뭐 세부적인 변수를 살펴볼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내수 확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모든 소비재가 다 중국 내에서 뭐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약입니다. 중국 내에서 최선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 좀 수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라든지 아모레퍼시픽, 뭐 휠라코리아, 코스맥스 그밖에 또 통신 디바이스 관련한 삼성전자 이런 정도의 범주를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또 작은 종목으로의 접근은 다소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하나증권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이 아모레퍼시픽, 휠라코리아 이런 종목을 좀 탑픽으로 꼽고 계시는군요. 하우스의 탑픽 종목은 이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관련 종목들은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하고 이제 파트가 좀 더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의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를 위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매번 같은 전략인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말씀만 드리다 보니까 답답하고 지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종희 애널리스트께 계속
압박을 넣어드리고 있죠. 기발한 아이디어가 좀 필요합니다. 네. 뭐 없겠습니까? 오늘도 좀 풀어주세요. 기발한 아이디어는 없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 나와 있던 것들 중에서 뭐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IT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IT 종목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별로 안 좋은 시각을 말씀드리고 그러셨죠? 있습니다만 예. 긴 시각에서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태블릿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데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은 앞으로 무한히 확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태블릿에 관련된 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에 쓸 건데 라는 겁니다. 아, 태블릿 PC. 네.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만 해도 태블릿 PC가 갖고는 싶은데 이걸 과연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용 용도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용으로 쓰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렇다고 노트북으로 쓰자니 노트북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예. 또 노트북을 대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제품들은 쓰기가 조금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 기기는 부담 없이 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스마트 시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소니에서 스마트 시계가 나와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계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능을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와 연계해서 내 휴대폰에 온 문자나 네. 간단한 전화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를 통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GPS가 또 달려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가속계나 GPS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운동하고 있는 트랙의 길이 그리고 내가 소비한 열량 이런 것들도 계산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이 안에는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네.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부분 안드로이드라든지 자체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이 좀 주목해 볼 만한 기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아이마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만의 그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물론 안드로이드를 변형시킨 것이긴 합니다만 네. 자기만의 소프트웨어를 보유하면서 독자적인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가격대를 보시면 가격대가 조금 놀랍습니다. 2만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비싼 가격이 2만 달러고요. 싼 네. 것은 뭐 349달러. 굉장히 다양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아이마치 가격도 뭐 인터넷 확인해 보시면 10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스마트 시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는 이제 소비자의 몫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쓰임새가 있을 것이냐. 이 보시면 구글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이 구글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특허 여기와 관련된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이중으로 이제 덮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투명 디스플레이를 열게 되면 어떤 표시가 되냐면 지역 정보라든지 그 관련된 정보가 거기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점에 관련된 태그를 건드리면 커피의 가격과 커피의 네, 양, 네. 그리고 커피가 이 그 헬스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예.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구글 안경입니다. 그렇죠. 네, 이 구글 안경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 안경을 가지고 다니면 알이 있는 것도 있고 알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표시되는 정보는 뭐 날씨 정보라든지 뭐 교통 정보라든지 내가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뭐 음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을 이용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구글에서 예시한 안경 사용 실내를 보시면 안경을 쓰고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내가 갈 길을 미리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스마트 디바이스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질 거다. 그래서 대신에 이것들이 상용화되는 시기가 적어도 2014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관련된 종목군들 살펴보게 되면 이런 증강현실들을 알려주는데 가장 필요한 정보가 지리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코스닥 시장의 썬더소프트, 팅커웨어 같은 종목군들을 관련주로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OLED 관련주로서는 뭐 제일모직과 같은 재료주들, 그리고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꼽아볼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트 쪽, 결국은 스마트 시계라던가 이 구글 안경 같은 것들도 결국은 뭐 중소형 업체도 만들겠지만 시장이 커진다면 대형 업체 쪽에서 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종목군들도 장기적으로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나 보던 어떤 신기한 기술들이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상용화가 정말 시간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면서 또 관련주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한승호 위원께서는 또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제 점차 시장이 이제 환율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강화되는 느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달러가 1,100원이 이제 무너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트렌드가 유지가 될지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네. 오늘 지수의 하락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매도로 바뀌었다든지 또 연기금의 매수세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뭐 이런 정도의 구도거든요. 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율이 강세로 가는 모멘텀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대부분 수출 의존적인 상장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원달러 환율이 좀 더 강화되게 될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IT 관련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는 듯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와 산업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의 경우에 너무나 이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BOJ가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이런 루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엔화가 좀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한 변수의 구도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상 우리나라가 현재 PBR 1배 수준에 이제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장이 약하더라도 속도 자체가 급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시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 무조건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개별주 중심으로 종목 대응을 하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시각 들어봤습니다. MTN 김종혜 애널리스트 함께했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한승호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